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와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 등 재벌가 2, 3세, 연예기획사 대표와 가수 등 17명이 대마를 유통하거나 흡연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삼성 SDS가 지난해 클라우드 사업 성장과 물류 사업 호조에 힘입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태풍 흰남노로 막대한 침수 피해를 입은 포스코가 올해 비상경영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대내외 위기 대응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가 영국 표준협회로부터 사업 연속성 관리 체계에 대한 국제 표준인 ISO 22301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NBN 뉴스프라임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취재기자와 함께 다양한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프라임 이슈 시간입니다. 김보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김보겸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남양유업과 효성그룹의 재벌가 3세들이 삼습정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또 유통을 하면서 검찰에 적발이 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재벌 3세와 전직 경찰청장 아들 등 이 사회 유력층 자녀 다수의 마약 혐의가 또다시 적발돼서 재판에 넘겨졌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26일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수사를 벌여 총 20명을 입건했고요. 이 중 17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외로 달아난 한일합섭 창업주 손자 등 3명은 지명수배했는데요.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 차남인 자제인 홍 씨는 올해 10월 대마를 유통하고 직접 소지 흡연한 혐의로 지난달 중순 구속 기소됐고요. 범효성가 3세인 조모 씨 역시 올해 1월부터 11월 4차례에 걸쳐 대마를 산 뒤 흡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외에도 JB금융지주 전 회장의 사위, 직업적으로 대마를 판매한 형제 등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검찰 측은 이들 대부분이 해외 유학 시절에 처음 대마를 접하고 그 이후 귀국 후에도 이 대마를 끊지 못하고 수년간 지속을 해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대부분 해외 유학 시절 대마를 접하고 귀국 후에도 이를 끊지 못해 수년간 손을 대온 것으로 조사되는데요. 임신 중인 아내와 소위 태교 여행 중 대마를 흡연하거나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집안에서 대마를 재배한 이들도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이 같은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뒤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 씨 등 4명은 자수서를 제출했는데요. 검찰은 관련자들 통화 내용 및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을 벌여 자수자 4명을 포함해 8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번 사건의 수사는 지난 9월 경찰이 대마를 재배한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한 것에서 시작됐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임에도 일부 재벌가 3세, 사업가, 유학생, 연예계 종사자 등 사이에서 자신만들의 공급처를 두고 은밀히 대마를 유통, 흡연해온 범행의 전모를 밝혀내 구속 수사 등으로 엄단했다는 입장입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SDS가 지난해 클라우드 사업 성장과 물류 사업 호조에 힘입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삼성 SDS는 지난해 잠정 실적이 매출액 17조 2,347억 원, 영업이익 9,16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26% 성장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는데요. 영업이익 역시 13.4% 증가하며 2019년 이래 3년 만에 다시 9천억 원대에 올라서 머지않아 영업이익 1조 클럽 가입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인데요. 이는 양대 사업 부분인 IT 서비스와 물류가 골고루 활약한 결과입니다. 구체적으로 IT 서비스 사업은 제조, 금융, 공공 분야 클라우드 사업 확대와 차세대 ERP 전환 컨설팅 수행 등으로 매출이 전년 대비 6% 성장한 5조 9,68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사업의 성장세가 돋보였는데요. IT 서비스 부문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연 매출 1조 1,627억 원의 성과를 냈습니다. 네, IT 서비스 부분 매출이 지난해 거의 6조에 달했는데 잠정 실적이 17조니까 물류 사업 분야도 10조 정도가 넘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물류 사업도 제목을 단단히 했습니다. 네. 항공 물동량 증가와 미주, 유럽 물류 서비스 확대 등으로 11조 2,666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41%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영업이익 증가폭은 크지 않은데요. IT 서비스 부분의 경우 영업이익이 6,3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류는 2,845억 원으로 흑자 전환 규모가 직전 해보다 2배 가까이 커졌지만 매출 확대폭을 따라잡진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익성 지표인 영업이익률이 5.3% 수준에 그쳤는데요. 최근 수년간 실적을 살펴보면 삼성 SDS의 매출은 매년 증가세이지만 영업이익률은 2019년 9.2%를 찍은 아래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익성에 좀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이에 삼성 SDS는 올해 클라우드와 디지털 물류에 방점을 두고 글로벌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IT 서비스 사업에서는 SCP의 다양한 상품을 추가하고 글로벌 리전을 확대하는 한편 물류 사업에서는 첼로 스퀘어를 중심으로 미국, 유럽 등으로 서비스 권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자, 이와 함께 또 오늘 전해진 소식이 주당 3,200원의 배당도 하겠다고 결정이 됐다고 하니까요. 주주 여러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태풍 흰남노로 침수 피해를 입은 포스코가 이제는 침수 복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위기에서 벗어나 좀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돌연 비상 경영 체계에 또 돌입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이 25일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포스코의 비상경영 체제를 돌입을 선언했는데요. 네. 포스코는 김 부회장을 팀장으로 하는 철강 부문 비상경영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더 효율적으로 비용을 집행한다는 계획으로 올해 대내외 위기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김 부회장은 이날 임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1,000원의 비용이라도 절감하고 1톤의 원료라도 경쟁력 있게 구매하려는 노력이 절실해지는 시점이라며 위기의식을 가질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침수 피해 복구를 135일 만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지만 대내외 여건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수요 산업 시황 부진이 지속되면 우리 회사의 생존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포스코는 지난해에도 한번 비상 경영 체계를 선언한 적 있었잖아요. 네, 포스코는 지난해 7월에도 환율, 금리, 물가 등 3고 위기 대응을 위해 그룹 차원의 비상 경영 체제를 선포한 바 있는데요. 네. 올해는 철강 부분의 원가 절감과 수익성 강화, 유동성 확보에 집중하기 위해 별도 TF를 구성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해 연길 기준 매출 84조 8천억 원, 영업이익 4조 9천억 원을 낸 것으로 잠정 집계됐는데요. 매출은 사상 최대였지만 철강 시황 부진과 포항제철소 침수 여파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반토막이 난 바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삼성전자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체계적인 위기 관리를 통해서 고객사 신뢰 그리고 또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던 중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사업 연속성 관리 체계에 대한 국제 표준 인증을 받았다는 소식이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26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화성 캠퍼스는 사업 연속성 관리 체계에 대한 국제 표준인 ISO 22301 인증을 영국 표준 협회로부터 획득했는데요. 네. 사업 연속성 관리 체계는 기업이 각종 재해와 재난 등으로 인해 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해도 그 영향을 최소화하고 최단 시간 내에 핵심 업무를 복구해 사업을 정상화시키는 능력을 말합니다. 네. 이번 인증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은 글로벌 고객사들로부터 더 많은 신뢰를 확보하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에 우선 구축한 사업 연속성 관리 체계를 국내뿐 아니라 해외 반도체 사업장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BSI 코리아 임성환 대표는 삼성전자는 사업 연속성 관리의 중요성을 깊게 인식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위기 감시 체계와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고요. SD 부분 글로벌 제조 인프라 총괄 윤태양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전사 차원의 체계적 위기 관리를 통해 전통적인 위기 요인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관리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는 보험업계 소식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주요 보험사들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이 손해를 보지 않는 적정선인 80%대를 기록하면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흑자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는 와중에 국내 대형 보험사 손해보험 5사가 내달 말부터 일제히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한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는 내달 25일부터 27일 책임 개시
책임 개시권부터 보험료를 2.0%, 2.5% 인하할 예정입니다. KB손해보험은 내달 25일 개인용 자동차 보험의 책임 개시권부터 보험료를 2.0% 내립니다.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은 내달 26일 개인용 자동차 보험의 책임 개시권부터 각각 2.0%, 메리츠화재는 내달 27일 책임 개시권부터 2.5%를 인하합니다. 삼성화재는 정확한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들 손해보험사와 유사한 시기에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2.0% 내리기로 했습니다. 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대형 손해보험사들을 중심으로 내달 말에 2% 정도 자동차 보험료를 내리기 시작하면 중소형 손해보험사들도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앞서 손해보험 중소형사인 롯데손해보험은 손해보험사 중 제일 먼저 지난 1일 개인용 자동차 보험 책임 개시권부터 보험료를 2.0% 내린 바 있습니다. 앞서 손해보험업계는 지난해 4월부터 5월 자동차 보험료를 1.2%에서 1.3% 인하했는데요. 이후 고물가에 따른 고객의 경제적 고통 분담에 동참하라는 정치권의 압박을 받고 올해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했던 시기에 진단키트가 품귀 현상을 빚었던 사실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그 당시 진단키트에 대한 허위 정보로 주가를 띄운 혐의로 의료기기 업체인 PHC 경영진이 재판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2020년 자신들의 코로나 진단키트가 미국의 식품의약국 FDA의 허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띄워 214억 원을 챙긴 혐의로 PHC 최인환 대표이사 등 임원 4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PHC 관계자 필로시스의 진단키트가 FDA의 허가를 받았다는 허위 정보로 주가를 띄워 214억 원의 부당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2020년 3월 19일 당시 네. PHC 주가는 종가 775원에서 9월 9일 9,140원까지 1,097%가량 급등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6개월 만에 지금 거의 10배가 훨씬 넘게 폭등을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들은 PHC와 관계사의 자금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돌아갈 이익 595억 원을 가로채고 PHC의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 또 다른 관계사에서 132억 원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이들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작된 이메일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압수수색 대상인 이메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PHC 주가 조작 혐의와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된 부사장급 2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이 됐습니다. 최 대표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조사단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조작된 이메일을 제출하거나 압수수색 영장 대신 이메일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공소사실의 증거인멸 고사도 추가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에 관여된 PHC의 실사주, 기업 사냥꾼 세력 등 관계자들의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해 범행의 전모를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배달 대행 서비스 불응의 운영사인 메쉬코리아가 창업자인 유정범 의장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을 했습니다. 이에 유정범 의장이 메쉬코리아 이사회가 자신에 대한 해임함에 대해서 무효라고 주장을 하고 또 법적 대응까지 예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 전해주시죠. 네, 메쉬코리아는 전날 오전 김영설 부사장 등 사내 이사진을 주축으로 이사회를 열고 창업자 유정범 의장 해임함과 김영설 신입 대표이사 선임함과 한국 야쿠르트 매각안을 의결했습니다. 유정범 의장 측은 이날 오후 발표된 입장문에서 김영설 이사가 개최한 이사회는 당사가 주주들과 체결한 주주간 합의서에 위반할 뿐 아니라 적법한 소집권자인 유정범 대표이사의 정당한 이사회 소집을 방해해 위법하게 개회된 이사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김 이사는 자신이 자문을 받고 있는 법무법인 여백서에서 이사회를 소집했으나 당사와 투자자들 사이에 주주간 합의서에 따르면 대표이사 변경을 위한 이사회는 주주들에게 사전 통지를 거친 후 2주 후에나 소집 통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사회 소집 기간 일주를 고려하면 2월 이후가 가장 빠른 이사회 가능 일자였다. 유정범 이사는 이사회 소집에 동의하되 이를 설명하고 기간을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김 이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고 이사회 소집을 강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유정범 의장과 메쉬코리아 사이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유 의장 측에서는 이사회 소집 참석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네, 맞습니다. 유 이장 측은 회사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같은 날짜에 당사 사무실로 이사회를 소집해 다른 이사들에게 이를 설명하고 위법한 대표이사 변경 결의를 방지하려고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김 이사를 포함한 이사들은 단 한 번도 유 이사에게 당사 사무실 이사회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문이 잠겨 있다는 이유로 이사회 장소를 또다시 변경할 때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이사회는 주주간 합의서 위반뿐 아니라 적법한 소집권자인 유 이사의 정당한 이사회 소집을 방해해 위법하게 개회했다. 따라서 이사회에서 결의한 내용은 무효다. 이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고자 효력 금지 가처분 등 법적 쟁송을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건설업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SGC 이테크건설이 시공능력 상위 100대 건설사 중에 지난해 4분기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사망한 건가요? 네, 국토교통부가 2022년 4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 발주청 지자체 명단을 공개한 결과 지난해 4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54명으로 이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는 발생한 사망자는 11명이었는데요. 네.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총 9개사로 SGC 이테크건설에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그 외 삼성물산 DLENC, GS건설, DL건설, 증흥토건, 제일건설, 대보건설, 극동건설에서 1명씩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시공능력평가 순위 3위인 DLENC에서 5분기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났는데요. SGC 이테크건설의 경우 지난해 10월 21일 KY로지스 안성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낙하사고로 3명이 숨졌습니다. 민간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40명으로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기관은 안성시, 화성시로 각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이처럼 잦은 건설사의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가 좀 나섰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국토부는 네. 2022년 4분기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 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의 건설 현장에 대해 3월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 국토부는 2022년부터 4분기 이상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점검 인력과 점검 기간을 확대해 집중 정밀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번 특별 점검에는 DLENC와 SGC 이테크건설의 현장에 대해 강도 높은 집중 정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화솔루션이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와 글로벌 태양광 동맹을 맺었다고 합니다. 한화솔루션은 이번 협약에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공동으로 다양한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면서요. 네, 한화솔루션은 MS와 친환경 에너지 확산과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화솔루션은 올해부터 MS가 전략 구매 계약을 체결한 태양광 발전소에 2.5기가와트 이상의 모듈을 차례대로 공급할 예정인데요.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위한 설계, 구매, 시공도 담당합니다. 브래드 스미스 MS 사장은 안정적인 태양광 에너지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은 글로벌 기업의 탄소 저감 목표 달성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미국 내에서 태양광 제품을 통합 생산하는 한화솔루션과의 협업이 신속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한화솔루션은 올해 안에 미국 조지아주 달튼에 있는 기존 태양광 공장의 연간 생산 능력을 1.7기가와트에서 5.1기가와트로 늘릴 계획인데요. 여기에 더해 내년 말까지 달튼 인근 카스터빌에 인곳 리페어 셀 모듈을 각각 연간 3.3기가와트씩 통합 생산하는 솔라허브 등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한화솔루션은 이번 협약이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제품 생산을 목표로 추진 중인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 솔라허브의 조기 안착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와 경제 소식 잘 들었습니다. 김보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